입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막말 협박으로 테러를 부추기고 있다. 조폭식 협박이라면서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길어지는 데 대해서 여야가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과 송파 일부 단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아파트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와 이재정 민주당 의원 인터뷰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만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 제일 뉴스 중에서 관심은 이게 과연 오늘 공지가 나오냐 안 나오냐, 선고기일이 잡히냐 안 잡히냐가 과연 한 저녁 6시 무렵이 될지 어쨌든 오늘 오후에 과연 나올지 안 나오고 넘어갈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앞두고 최장 평의가 이제 이어지고 있으니까 각종 추측과 소문이 무성합니다. 뇌피셜도 뭐 많이 이제 돌아다니는 것 같고요. 자, 통상 2, 3일 전 선고기일이 잡혀온 상황에 비춰보면 홍익표 의원님, 오늘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이래저래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는 건가요? 뭐 아주 이례적으로 그 내일 오전에 일찍 해서 금요일날 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의 관행이나 절차를 보면 오늘 발표가 안 되면 이번 주도 쉽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쉽지 않다 이렇게 아마 많은 분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기다리는 쪽, 그 판결 선고를 기다리는 쪽도 그렇지만 그 경찰 쪽에 뭐 연락하고 뭐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조혜진 의원님. 그렇겠죠. 예. 경찰도 뭐 대비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이 필요한가 봐요. 예, 그 뉴스를 보니까 경찰에서 선고 당일 벌어질 그런 소요 사태 대비해서 그거 방지하는 훈련까지 하고 있는 거를 실 상황으로 보고 훈련까지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경찰 측하고 그런 일정에 대한 최소한의 업무 협조는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그 7년 그 박근혜 대통령이죠. 2017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여러분이 사망도 하시고 부상도 크게 제가 알기에 사망자 한 5명에 부상자까지 하면 거의 뭐 6, 70명 이런 일이 벌어졌죠. 2017년에 그랬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뭐 이미 여러 차례 이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그 헌법재판소 그 일대를 지금은 좀 그 개인 뭐 예를 들면 1인 시위나 이런 걸 허용을 하고 있지만 아예 진공 상태니까 아예 모두 없게 한다는 거고 또 심지어 안국역 전체도 통제할 가능성이 그 당시에 사망 사고가 안국역 주변에서 일어나기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안국역 그 지하철 그 안이 통로가 좁은데 사람들이 이실이 몰릴 때는 계단 같은 데서 사고도 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엔 검찰이 그 일대 자체를 아예 그러니까 위험 요소,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고가 났던 것까지 다 감안해서
아예 안전지대로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아마 검찰이 그런 훈련이나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건 마땅히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한 이틀 전에 통보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오후 지금 6시 7시까지 어떻게 되나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자 먼저 홍익표 의원님 이렇게 최장 평일을 이어가는 배경 당초 예상보다는 뭐 어쨌든 조금 늦어지는 편인데 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뭐 아까 저 그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뇌피셜 자기의 주관적 희망 사항들을 내포해서 뭐 이게 이제 그 인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다. 또 어디는 8대 0인데 그 소수 의견 정리하느라고 그런다. 뭐 등등 너무 많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도 네. 참 함부로 말씀드리긴 뭐하는데 하나는 이제 개인적인 아쉬움. 네. 이건 이제 유감스럽다는 거는 어쨌든 헌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좀 더 신속하게 네. 뭐 당연히 공정하고 그 저 정확한 판단과 함께 그 국가적 손실이라든지 국민적 어떤 피해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광장에서의 갈등 이런 걸 감안하면 좀 더 신속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네. 이걸 간과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헌재에 대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은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이 그 윤 대통령의 탄핵을 놓고 여야는 물론이고 그 사회적 갈등이 그 격해지다 보니까 네. 막 가급적 혹시라도 어느 한쪽에서 빌미를 잡은 어떤 결론이 났을 때 한쪽에서 그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검토의 검토 그리고 어떤 그 다른 해석이 가능한 여지가 있는지 이런 등등의 것들을 다 살펴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조희진 의원님은 지금 헌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보 플러스 관측, 분석 다 합해서 보시면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보는 없고요. 첩보 또는 뭐 설, 예. 뭐 희망사항. 보안이 철통 보안인가 봐요 지금. 예. 헌재 재판관 또는 헌재 자체 보안이 강할 수도 있지만 네. 개개인의 자기 내심의 노출 그래 안 하기 때문에 더 모르는 점도 있다. 그 가능성 예. 또는 더 나아가서 노출 여부를 따지기도 전에 본인이 마음이 아직 안 정해져서 그래요? 정해져야 뭐 노출할지 그냥 비밀 유지할지 입 닫고 있을지 뭘 말로 할지 이야기를 그 고민이 예. 그 대상이 되는 건데 예. 각자 물론 개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8명 중에 상당수는 예. 본인 마음 자체가 아직 정리가 안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죠. 그러면 추측 그게 뭐 그 비밀 유출 이런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그 문형배 대응을 비롯해서 헌재가 급발진하다가 사고 냈다. 이런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빨리 사건을 매듭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시작부터 그렇게 속도를 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냥 속도 내지 말고 그냥 평상하게 절차대로 했었더라면은 지금보다는 더 시간이 단축됐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평이 들어가서 지금 시간이 계속 늘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평의에 넘기기 전에 좀 더 내란죄가 이제 핵심이고 또 내란죄 그 판단에 중요한 증인들이 있었는데 그 내란죄 그 성립 유무 또 증인들의 진실성, 증언의 진실성 유무를 좀 더 꼼꼼하게 따져서 반론이 제기되면 반론이 맞은지 아닌지 확인하고 반대 증거가 나오면은 그 증거 반대 증거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에게 또 다시 해명을 소명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싹 정리를 하고 평의에 넘기면은 사실관계는 더 이상 평의에서 따질 필요 없거든요. 네. 그 안에 다 정리된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법 적용 문제, 법리 구성을 어떻게 할 건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기각이냐, 각하냐, 인용이냐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진행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정리 안 되고 그냥 넘겨버리는 평의로 넘겨버리는 바람에 그렇다고 해서 평의에서 사실관계 정리 그 무시하고 그냥 바로 법 적용 어떻게 할까, 뭐 법리 구성 어떻게 이렇게 다 갈 수가 없거든요. 네. 모든 사건 형사 민사고 간에 사실 입증이
사실 정리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법을 사실관계 이런 데 얘기해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법리 구성 어떻게 할 것이며 이렇게 가는 게 순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급하게 가다가 지금 시간이 더 걸린다. 평의에 넘어가서 사실관계 따지려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법정별 공개 변론에서 그렇게 하면 빨리 진행되는데 정원도 불러놓고 반대 대지신문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빨리 될 텐데 그럼 자기들끼리 앉아서 그걸 따지려고 하니까 시간 더 걸리게 되는 거죠. 예. 이 질문을 한번 먼저 조혜진 의원께 드려볼게요. 예. 최근에 이제 헌재 앞에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 가서 릴레이 시위를 하는데 그 편말이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최근까지는 기각이었는데 이게 각하로 바뀌었대요. 예. 각하 편말을 들고 나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오늘도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의원들 제가 TV 통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각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국민의힘 분위기가 지금. 그 인용이 아닌 기각이나 각하 쪽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네. 또 국민의힘에는 또 그런 분위기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내란죄 이거를 뺀 다음에 왜 재의결 절차를 안 거쳤냐? 그게 아마 그래가지고 뭐 결의안을 채택한 것 같은데 그런 예. 부분들을 뭐 지적을 하고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각하 기각 이게 한 묶음이고 예. 인용이 한 묶음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인용이면 뭐 기각 각하에 따질 것도 없고 인용이 아니면은 각하 기각인데 각하 기각 중에서는 어느 쪽이 가능성이 더 높은가라고 네. 볼 때는 각하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각을 하려면은 인용과 예.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실관계 입증부터 해서 법 적용, 법리 구성 이런 거 상당히 꼼꼼하게 시간 많이 들여서 서로 네. 또 재판관 간에 또 다툼도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각하는 절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용이나 기각은 실체적인 거에 대한 이 입증이 필요한 반면에 각하는 절차적인 문제까지 따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내란죄를 빼느냐 마느냐는 문제 같은 거 그런 경우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각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결론 내기가 빠르다는 거죠. 그런 빠르기 뜻이에요. 때문에 빠르고 또 인용 쪽에 있는 재판관 입장을 생각하면은 예. 그분들은 이제 기각은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반면에 각하는 받아들이기가 그래도 인용이 어차피 안 된다면은 예. 6명이 안 된다면은 인용 6명이 확보가 안 된다면은 기각 아니면 각하인데 예. 둘 중에 그분들한테 어느 쪽을 선택을 요구한다면은 기각은 부담이 있는 반면에 각하는 부담이 적다. 왜냐하면 각하를 하면은 다시 또 할 수 있으니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탄핵을 대통령을 기어이 탄핵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쪽에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고 기각은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예. 인용 쪽에 있는 분들은 다음에 그런 인용이 다시 한번 추진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거라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지 그런 뜻이라 않겠느냐 이거죠. 그런 분석일 것 같아요. 자, 홍익표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실 8대0 인용 결정 그래서 즉각적인 파면 이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서로 이제 희망 사항을 얘기하는 것기도 하지만 기각이 될 경우에는 아니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될 경우에는 사실 그 절차를 다시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 분명히 다시 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입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 혼란이랄까요? 이런 과정들이 또 다시 또 재현이 되는 건데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그 경우에는 거의 국정 마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겁니다. 각하가 오히려 더 그렇다 이거죠.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선은 저는 뭐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거는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갑자기 각하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예. 구속 취소 결정 이후거든요. 구속 취소됐을 때 이제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 그리고 이제 수사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이걸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하면서 각하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촉구 결의안은 사실은 이거 윤 대통령과 관련된 게 아니라 헌법재판관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그렇죠. 헌법재판관의 그 임명과 관련돼서 네네. 그 소송을 그 국회의장이 그러니까 국회 의결 없이 국회가 해야 되는데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하고 국회의장이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운영위에서 촉구 결의안으로 대체한 것 때문에 이제 절차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간 네네.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대통령 그 탄핵과 관련돼서 이제 문제 제기되는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내란죄가 중대 범죄인데 이것을 빼면 추가로 새롭게 결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네네. 하지만 근데 저는 이 문제는 그렇게 논란거리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정영식 재판관이 그 주심 재판관인데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하고 평의를 거쳐서 그것이 문제 없다고 인정을 했거든요. 만약에 각하를 할 생각이었다면 아주 일찌감치 각하를 했을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정리가 됐고 평의해서 우리가 논의해서 다 그렇게 결론이 됐다라고 변호인단 측에도 얘기를 했어요. 일축을 네. 했기 때문에 저는 각하 가능성은 그냥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현재 헌재에서 지금 시간이 자꾸 늘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역시 그 국민의힘과 일부 그 보수 세력의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에 대한 개인적 공격이 일정 정도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절차적인 문제, 정치적 성향에 따른 편향성 문제들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그 뭐 감사원장이랑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그 탄핵 기각이 먼저 인용되기도 하고 예. 뭐 일각에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문제를 먼저 결론 내리는 거 아니냐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예. 쭉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 선입선출이든 이런 원칙에 따라서 다른 것도 결론을 내주고 대통령 탄핵 문제까지 결론을 간다. 이런 절차적인 시비거리를 좀 차단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적인 것도 그게 뭐 인용인지 기각인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하는 거니까. 다만 어떤 결론이든 간에 이 한쪽에서 시비를 하고 불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내용적으로라도 정확하게 공정성 시비나 또는 뭐 내용이 부실한 이런 논란이 없도록 안에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서로가 도리어 문제 그 재판관들이나 또는 그 재판 연구관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이 관련된 내용에 대한 실무적 검토와 보고서를 계속 올리면서 네. 내용을 정리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보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치열한 다툼이 있다 한마디로 그거고 민주당 쪽에서는 보면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걸린다. 요걸로 이제 요약이 될 것 같은데 자 민주당이 오늘 밤에 9시라 그러죠. 긴급 의총을 이제 연다고 하는데 자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이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김영민 의원은 더 늦어지면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 편이다. 홍익표 의원님 동의하세요? 글쎄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빨리 선고를 내려라라는 취지의 얘기를 그러니까 하다가 빨리 선거를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시간이 된다 이거는 저는 뭐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간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그 이 사회적 혼란이나 네. 정치적 그 공백 그다음에 리더십의 부재 이 상황을 신속히 끝내는 것이 사회적 공익에 부합하는 것 아니냐, 국익에도 부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가급적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에서 뭐 민주당이 초조하다 뭐 이렇게 불안해한다는데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그 우려가 커지는 것은 네. 광장에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날카로워졌어요. 시간이 오래되면서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가면서 사람이 피곤하고 지쳐가면 신경도 날카로워지거든요. 그래서 네. 자칫 지금도 경찰이 겨우 막고 있는데 광장에서 그 진보 보수 간에 어떤 대규모 충돌이 나서 그게 또 다른 유혈 사태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도 빨리 결론을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희진 의원께는 녹취 하나 듣고 질문을 드릴게요. 예. 이재명 대표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몸조심하기 바란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현장 최고위원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될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될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 기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직무유기 조혜진 의원님 직무유기 현행범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는 이게 잘 의미가 잘 와닿지는 않는데 어쨌든 현행범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라.
경고치고는 아주 그 강도가 높게 이제 경고하다 보니까 이제 나온 얘기인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 얘기는? 저는 저 발언 듣는 순간에 대한제국대 그 돌아가신 김홍집 내각 총리 대신 예. 그 사건이 딱 생각이 나요. 고종 황제가 거의 저를 비슷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김홍집 뭐 어윤중 뭐 6.1중 네. 등등 쫙 이야기하면서 체포하고 누구든지 보면 그냥 이렇게 해라 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실제로 김홍집 총리 대신은 광화문에서 예. 그 우리 그 군인들하고 친러 성향의 군인들하고 이 그 흔히 말하는 폭도들 일반 그 민중들 폭도들한테 그냥 그 린치 당해가지고 현장에서 적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홍익표 의원님은 뭐 조바심의 표현은 아니다. 이거는 나라의 어떤 혼란을 빨리 종식시켜야 되니까 좀 이렇게 빠른 어떤 그 해결이랄까 해법이 필요하다 이런 분석을 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 말씀은 저는 뭐 동의하는데 우리가 이제 현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들 궁금해하지만 잘 모르는데 네. 가장 그래도 유력한 이 판단 근거라고 그럴까 그게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예요.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에서 그 현지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실제로 알든 네. 아니면은 추측을 하든 간에 가장 그 근접한 사람들은 결국 두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도 훨씬 못하는 거고 두 분이 하는 걸 보고서 판단하는데 지금 그 이재명 대표 발언은 이거는 심지어 저는 최상목 대행에 대한 그 겁박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불안감, 초조감, 이 좌절감이 그냥 여과 없이 표출돼 버린 그 감정의 정도. 여과 없는 표출이다. 예, 그 정도라고 이렇게 느껴지고 법률가로서도 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좀 전에 국민 이야기하셨는데 현행범 체포는 경찰이나 검찰만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나 아무 범죄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직무유기죄는 현행범 체포 대상이 아닙니다. 징역 금고 3년 이상이 되는 범죄가 현장에서 벌어질 때가 하는 거지 직무유기는 1년 이하예요, 형이. 근데 이분이 법률가잖아요. 그런 상식이 없는 분이 아닌데 그냥 막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조혜진 의원님 말씀은 약간 뭐 이성을 뭐 그러니까 평정심을 상실한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제 정작 궁금한 게 지금 오늘 보니까 법사위 통과에 상설특검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법안 이제 통과를 했는데 그럼 지금 마은혁 임명권이 있고 최근에 부쩍 더 임명하라 그러니까 또 그 배경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이거 지금 한 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뭐 얘기도 막 하긴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탄핵 소추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세요, 홍 의원님? 좀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스러울 거예요. 예, 예,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표현은 조금 과했던 것 같긴 해요. 뭐 몸조심하라. 이제 뭐 보통 이제 그게 뭐 처신 똑바로 하라든지 그런 이제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라고 저는 봐요. 예, 경고의 의미인데 앞에 왜냐하면 체포될 수 있으니 뭐 예를 들면 당신 뭐 밤길에 누구한테 맞을 수 있으니 몸조심해 이렇게 쓰면 다르겠지만. 이건 뭐 어떤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어떤 뭐 테러나 린치 이런 걸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위법행위를 하면 당신 잘못될 수 있어 이런 경고성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약간 표현이 이게 광장에 오해를 살 수 있는. 예. 광장에서 자꾸 이제 사람들과 접하고 광장에 있는 어떤 그 얼마나 많은 현재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분노하겠어요. 헌재가 이런 판결이 지연되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보고 있는데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간 거에 대해서 분노가 굉장히 치미는데 당연히 그 정치 지도자로서는 그 분노를 안아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과한 표현이 나온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럼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탄핵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그 고심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탄핵이 계속 기각되고 네. 헌법재판소에서 그에 따른 부정적 여론이 있는 것도 있어서 민주당 제가 알기에는 의총장이나 또 그 이재명 대표 본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는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면 못할 건 없죠. 그 의지만 있으면 뭐 오늘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네. 상황이니까 다만 그렇게 결심을 못하는 것 자체는 당장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이 어쨌든 임박해 있다고 보는데 또 다른 논란거리 그리고 어쨌든 국민들이
그 민주당이 너무 과한 것 아니야. 또 이 경제에 대한 또 민생 전체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아마 그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네. 지도부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아마 탄핵의 카드는 만지작거리긴 하는데 고심은 클 거다. 예, 쓰기에는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헌재의 판결 취지대로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이재명 대표야말로 가히 협박죄 현행범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내란 선동죄 현행범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막말을 하는 것입니까? 헌재 판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본인 재판 때문입니까? 일단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막말 협박했다, 테러를 부추기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깡패들이 주로 하는 말이다. 막 직설적인 말을 했어요. 원희룡 전 장관 조폭의 협박, 홍준표, 성일종 이런 분들은 뭐 시정자 앞에 날 충격 발언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익표 의원님 말씀은 그건 아니고 현행범 체포될 수 있으니까 몸조심하라 했는데, 여튼 몸조심하라 이 부분의 어감에 꽂힌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 좀 이재명 대표가 조바심을 드러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 탄핵이 이제 점점 진행이 되고 네. 후반부로 가고 그다음에 그 평의로 넘어가고, 근데 평의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예상했던 선고 지정이 안 이루어지고 하면서 점점 이재명 대표의 언행 또 발언 이런 것들이 균형을 잃어가거든요. 이렇게 냉정을 잃어가요.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렇게 저분이 그래도 뭐 그 자기 뭐 은행 관리, 표정 관리 이것도 나름 또 하는 분인데 저렇게 여과 없이 이렇게 드러낼 때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고 유추하면은 탄핵 인용 가능성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아닌가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는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자칫 잘못하면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돼 있는 본인의 선거법 2심 판결보다도 더 늦어질 가능성까지 걱정하는 것 아닌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중복돼 가지고 저렇게 제가 볼 때 저건 자해적 발언이거든요. 혹시 예. 확정심 날짜까지 걱정하는 게 아닌가? 뭐 그것까지는 아닌가요? 그것도 있을 수가 있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탄핵이 인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인용이 안 되면은 본인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암담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고, 대통령 복귀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절차는 본인 사업 절차는 진행될 거 아닙니까? 선거뿐만 하더라도 6개월 안에 뭐 대부분까지 결정 날 가능성이 있고 굉장히 암울한데, 그렇지 않고 희망하는 대로 그 인용이 돼서 대선 조기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또 대법원이 어떻게 하는지, 본인은 뭐 그냥 그 절차 진행되면은 대법원이 그 3심 그 선고심은 진행 안 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당선되면은 더더욱 안 하지 않겠는가. 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은 대법원도 법원의 존립이 걸리는 문제거든요. 그거 안 하고 넘어갈 경우에. 네. 그래서 법원이 자기 살기 위해서라도 어쩌면 조기 대선 과정에서 그 상고심 결정을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거죠. 그런 저런 이 대표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일이 많은 거죠. 여권의 어떤 관계자는 이런 분석까지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왜 민주당이 지금 이 시점에 부쩍 어떻게 보면 지금 재판에 합류해도 되게 애매한 그 시점인데 계속 저렇게 요구를 할까? 나중에 헌법 84조 갖고 그게 문제가 됐을 때 헌재에서 그거를 결론을 내려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 명을 임명해 놓으면은 여러 가지로 좀 민주당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홍익표 의원님? 정치권에는 너무 많은 해석과 상상력, 너무 많은 이제 이 본인의 희망사항, 주관적 판단 다 포함돼서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냥 원론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평의 과정, 그러니까 그 선고 과정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거로 봅니다. 네. 본인도 기피하든지
아니면 헌재 내에서 뭔가 그런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다 끝나서 마지막 최종 작업하는데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면 이것도 이제 그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보기엔 결론에 영향을 주진 않을 거다. 어떠한 형태든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떠한 형태든 인용이든 기각이든 네. 만장일치가 돼 있는 상태라면 마흔역 재판관 포함해서 9대0 되는 게 문제가 없겠죠. 그런 경우는 참여시킬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지금 뭐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5대 3이든 뭐 이런 상황에서 한 명을 꼭 넣어야 돼서 그런 판단이 나오게 되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판단하지 않을 거로 보고요. 임명을 하더라도 예. 합류시키지 않을 예. 거다. 다만 예. 국회의장도 그렇고 민주당도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유 여하를 떠나서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권한 침해라고 그러고 임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것,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이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죠.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을 지켜라, 뭐 승복해야 된다, 헌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권한대행으로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 거죠. 본인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리고 남들 보고 지키라고 얘기한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아까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기 전에 임명하지 않는 것과 헌법재판소가 결론이 임명해라 이건 잘못됐으니까 그것도 만장일치로 8대0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형태든 간에 임명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 안 되면 탄핵과 관련돼서 이미 최종적으로 났고 헌법재판소와 상의를 해보니 시점을 지정한다. 예, 예. 헌법재판소가 곧 그 판결을 내려고 한다. 헌법재판소 탄핵 판결 이후에 임명하겠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국회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헌법재판소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서 뭐 그래도 우리 문제 없다라고 하면 헌법재판소하고 양해를 구했다라고 국회에게 알려주든가. 지금 임명하면 헌법재판소에서도 갱신변론이 필요해서 또 추가적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후에 하자 이렇게 논란이 얘기가 됐다면 그러면 민주당이나 국회의장이 이해하고 참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 정보입니다. 퇴근 시간대를 앞두고 도로 이동량 빠르게 늘었습니다. 우선 서울시내 간선도로는 강변북로 구리 쪽 잠실 철교에서 올림픽대교 부근 4차로에서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또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찍 방향은 성산대교 남단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동수원에서 반월 터널까지 16km가량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군자 분기점에서 월곡 분기점 사이로도 막힙니다. 익산 장수고속도로 장수 방향은 상관 2터널 부근 3차로에서 고장난 대형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창원 2터널 입구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면서 뒤쪽으로 4km가량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진행된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 2시간 만에 종결됐습니다. 박성재 장관은 증거 없이 졸속 탄핵 소추했다. 오로지 장관 직무정지 위한 국회의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박성재 법무장관은 이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홍익표 의원님. 인용이냐 기각이냐 뭐 이거를 우리가 뭐 섣불리 전망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인용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지금 얘기해왔지만 네.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우선은 그러니까 저도 박성재 법무장관의 태도, 그다음에 발언하는 그 발언의 내용, 네. 수위, 그리고 지난번 비상계엄 발효 결정 당시에 어떤 모호한 행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문제가 있고 장관으로서는 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국회 측에서 그 수사 자료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그러니까 비상계엄에서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했거나 불법적 행동을 입증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리고 기타 지금 문제 제기했던 것들이 확증적으로 어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도 증거재판주의 또는 명백하게 그 명백한 그러니까 이 뭐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네. 법 위반이라는 거를 명백하게 입증해서 중대성까지 감안해서 파면시켜야 되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감안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저도 못마땅하고 민주당도 못마땅하지만 기각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조혜진 의원님. 예. 이게 이제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논란이 됐고 화제가 됐던 게 본회의장 이렇게 나가면서 또 들어오면서 뭐 째려봤다고 해야 되나요? 이재명 그 대표를 째려봤다는 거죠. 아니요, 예. 뭐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원 쪽을 째려봤다도 있고 예. 방향이 이재명 대표 방향이었다. 예. 그 정치권에서 또 괘씸죄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가만히 됐다고 보세요? 예. 그래요? 예. 근데 실제로 박성재 장관이 째려봤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게 아니 이렇게 딱 서가지고 걸어가다가 서서 어느 한 곳을 응시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느꼈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은 예. 통상 아무리 국무위원이 뭐 특정한 정치 성향이 있거나 또는 특정한 정치 이슈에 대해서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 회의장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찍힌 건 어떻게 찍혔는지 모르겠지만 사진이 어떻게 찍혔는지 모르겠지만 순간 포착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러고 이제 그런 것이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뭐 부끄러운 그렇죠. 일인가요? 예.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박성재 장관이 민주당에서 추진한 여러 가지 뭐 저희 특검 법안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늘 반대 토론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토론을 나와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마다 야유가 벌어집니다. 현장에서 벌어지고 뭐 서로 감정적으로 충돌하고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된 측면이 강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홍익표 의원님 말씀처럼 이건 뭐 하루 만에 헌재가 변론 종결한 걸로 보면은 기각 된다고 봐야죠. 네, 이제 선고를 언제 할 거냐. 네. 한덕수 대행 것도 있고 대통령 그 건도 있고 하니까 선고를 어떻게 할 거냐가 관심사지 결론은 뭐 크게 뭐 변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홍익표 의원님. 예, 이게 박성재 장관뿐만 아니라 이 국무위원들이 조금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국무위원 중에 이제 그 법조인 출신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통적인 약간 좀 그 보편적으로 아주 여러 사람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수 후배 있잖아요. 같은 법조인 중에 기수 후배. 기수 후배 의원? 의원. 연수원 기수. 사법연수원 기수 후배. 그리고 특히 여성 후배. 여기 대해서는 그 상대적으로 굉장히 더 그 반응이 격렬하게 나타나요. 아 그래요? 예, 그건 아주 그런 현상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더 조심할 것 같은데 오히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수도 아니고 뭐 제가 뭐라고 하면 도리어 그렇게 크게 이렇게 뭐 기분 나빠하거나 뭐 그런 반응을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사법시험 후배들 의원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사법 시스템에서 사법연수원 그러니까 고시 몇 개냐, 사법연수원 몇 기냐 이런 게 서열이 너무 강하고 거기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굉장히 남성 중심 사회였잖아요. 옛날에 지금 로스쿨 되면서 여성이 많이 늘었지 옛날에 여성 자체가 굉장히 적었으니까 거기다 기수가 한참 아래인데 여성 의원이나 누가 이렇게 막 뭐라 그러면 굉장히 좀 이 반응이 격렬해요. 제가 그냥 박성재 장관도 아슬아슬했던 게 제가 21대 국회 때도 이렇게 보면 그런 게 표정이 막 드러나요. 못 참는 게. 그래서 저분도 아슬아슬하다 그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하여간 좀 이런 것들은 좀 본인도 한번 좀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국회도 이런 사소한 문제, 그러니까 개인의 태도나 이런 거 갖고는 비판을 하되 이걸 탄핵까지 가는 건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주제를 바꿔볼게요. 검찰이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 이렇게 권고를 해준 지 12일 만이고 앞서 경찰에 영장 신청을 3번 반려했던 검찰이 4번 만에
영장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조혜진 의원님, 왜 이렇게 이게 오래 걸렸죠? 어떤 면에서 검찰이 이 영장 신청을 그렇게 좀 꺼려 했었나요 그동안? 그 신청 사유가 안 된다고 본 거죠. 그런가요? 본인은 일단은 그 혐의가 경찰이 그때 대통령 체포하러 왔을 때 그거를 막았다, 2차례 가서 막았다는 건데 영장 자체가 이제 하자가 있는 영장이기도 했지만은 그게 정상적으로 발부된 영장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은 본인이 준수해야 될 법이 있거든요. 예. 경호법에 따라서 뭐 그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막으면 오히려 이제 아까 이재명 대표 말한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게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난 뒤에 자진 출두해서 계속 조사를 받았어요, 성실하게. 예. 그에 대해서 뭐 경찰에서 무슨 불만이 있거나 뭐 불성실하다거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증거인멸이나 또 도주우리가 없다고 봤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경찰에서는 하여튼 계속 3번이나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네 번째. 이번 4번째인데 이광호 그 본부장이 세 번째. 세 번째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경찰이 이거는 그 공수처가 서부지법에다가 영장 청구한 건 그 영장 쇼핑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영장 스토킹이에요. 영장 스토킹이다. 무슨 다른 사안이 벌어져서 예. 그 중간에 첫 번째 기각도 아니죠. 검찰 단계에서 이제 각하돼 버린 건데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범죄 사실이 발견됐다든지. 뭐 예컨대 그 어떻게 해서든지 경찰이 대통령을 공수처하고 같이 체포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걸 온몸으로 막은 사람에 대한 괘씸죄라는 얘기 자꾸 하게 되네. 어떤 예. 그런 타겟팅의 성격도 있어 보인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고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뭐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경찰이 지금 내란죄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는 거의 뭐 그냥 눈 감고 코 베인 계획이거든요. 원래 수사권 자기들한테 있는데 검찰 공수처에서 다 뺏기고 네네. 뒤치다거리만 하고 아니면 대통령 체포할 때 그냥 체포조로 동원만 되고 그런 것들이 있냐 저는 안 그러면 이렇게까지 예. 중간에 무슨 다른 범죄가 발견되거나 아니면 도주우리가 갑자기 새로 생겼거나 하면 또 다시 할 수 있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데 3번, 4번까지 해서 결국 받아냈는데 검찰이 결국 이걸 받아준 것도 제가 볼 때는 그 사이에 구속 사유가 생겼는데 이거보다도 저렇게 하는 거 너 좀 심하다. 일단, 영장 심사는 어쨌든 법원에 법원에서 합니다. 네. 예. 근데 저 홍익표 의원님 생각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저지하고 대통령에 대한 그다음에 비아폰 데이터를 삭제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이런 이제 증언이나 이런 이 증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죄목 자체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증거인멸 이런 것들을 지금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검찰이 특히 경찰 입장,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비아폰 데이터 같은 걸 확보해야 되는데 이걸 경호처가 전혀 협조하지 않거든요. 그 핵심에는 다른 간부들은 내줄 생각도 있는데 네. 김성훈 차장이 딱 맡고 있다. 그래서 김성훈 차장이 있는 한 저 대통령실의 자료에 접근하기는 어렵다. 더 이상 이렇게 보고 수사가 있는데, 진척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검찰이 막았던 이유가 예. 아까 다른 뭐보다도 지금 그러니까 불법으로 막았다면 이제 뭐 사진 체증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 대통령 관저가 1급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증거 채취한 게 이게 불법 자료다 이런 얘기를 아마 검찰에서 일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기각될 거다. 그 얘기를 검찰이 하고 독수 있다 독과론이죠. 그러니까 불법으로 채취한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글쎄 이거는 검찰이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거 외에는 증거가 없는데 그렇다면 일단 판단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다른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데 경찰이 네, 그거는 안 되고 그러면 다른 자료를 해라. 그럼 자료가 없죠. 이 불법 행위를 한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런 차원이었을 거다 그럴 말씀이시고요. 경우에는 예. 그 불구속 원칙에 따라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냥 상식적으로 하면 되거든요. 굳이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예, 굳이 그렇게 구속하려고 하는 데는 그건 그 자체가 좀 무리하고 네. 다만 이제 뭐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법원도 이건 뭐 청구 영장 기각해야 되는데 서부지법이라는 데가 또 특별한 데라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는 본인은 나와서 뭐 조사를 받긴 하는데 네. 문제는 그 대통령실에 있는 주요 비화폰 통화 데이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예를 들면 노상원실이라든지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비화폰을 나눠준 거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돼요. 이를 김성훈 차장이 비화폰 관리하거든요. 경호처가. 이거를
그 민간인한테까지 나눠준 거 아니에요. 예, 이건 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어떤 통화 기록이 있는지에 대해서 접근하려는데 못 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협조했던 사람들을 지금 불법으로 해임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보복 해임이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성훈 차장의 구속 필요성은 경찰로서는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주제를 바꿔서요.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강남과 송파 일부 단지를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시킨 지 이제 35일 만이라 그래요. 한 달여 만에 이렇게 다시 더욱더 강력하게 재지정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사과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상황을 이제 서초가 지역구시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홍익표 의원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국은 이거는 오세훈 시장의 성급하고 무책임한 행정이 빚은 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지금 사실은 마음이 서울시보다는 마음이 콩밭에 가 있거든요. 대통령 선거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실제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것이 그 소위 강남 3구 지역에 다소 이제 그 고가의 그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 건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갭 투자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소유 그 어떤 실수요자보다는 투기적 소유가 굉장히 밀리면서 강남 3구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마영성, 소위 마포, 용산, 성동 그리고 뭐 더 나가서 강동 그리고 이제 양천 뭐 등등 이제 서울시 전역으로 지금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는데 네. 지금 금융기관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커졌어요. 제가 저 금융계 쪽에 있는 사람 있더니 대출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금년 1월 달 들어와서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늘 이 경제 시한폭탄이 가계빚 아니겠습니까? 가계대출이요. 예. 근데 이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고 만약에 더 큰 문제는 이러다가 이제 이제 갭 투자라는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혹시라도 금년 한 5, 6월 달 하여간 한 7, 8월 경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급격도로 그 경기가 하락하고 부동산가 하락하면 엄청난 큰일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파산과 금융권의 그 위기로까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책임한 행정이 빚은 참사다. 그리고 결국은 35일 만에 또다시 그 토지 허가제 토지거래 지역, 허가제를 예. 묶는 것 자체는 정말 졸속 행정이죠. 자, 조희진 의원님은 35일 만에 다시 더 강하게 재지정한 이 부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프로페셔널리즘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데 그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사유재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심한 규제거든요. 규제죠. 그러니까 그건 예. 최소화해야 되고 예외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그 이제 필요성이 좀 적어졌다라고 생각한다든지 또는 부동산 경기가 민생 경제하고 딱 직결돼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거래를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예외적으로 그 지역을 먼저 이제 풀어본 것 같아요. 네. 전체를 한꺼번에 푸는 게 아니고 근데 풀어봤는데 반응이 기대했던 거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확 튀니까 이제 빨리 이제 이걸 더 번지지 않게 하려고 그 인근 저 영향권에 있는 그 4개 그 구까지 다 그냥 묶어 버렸는데 네. 그래 가지고도 뭐 6개월간 일단 잡았는데 더 그 효과가 없으면은 또 더 확대할 가능성도 있고 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도 나서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뭐 금융 부분이라든지 또 대출 정책이나 또 세제 이런 것까지 다 종합해서 이게 한 번 통제 불능 상태에 고삐 풀려버리면은 진짜 이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에 진압하느라고 좀 더 강하게 하다 보니까 좀 뉴스가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부동산 문제는 다 그 업자들이나 뭐 소유자들이나 다 프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루는 정책 담당자들이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일단 그 급한 불은 잘 껐는데 이후에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책 담당자들 위에 시장이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자, 원내 정당으로 처음으로 개혁신당이 조기 대선 모드에 공식 돌입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당원 찬반 투표에서 93% 찬성으로 당 대선 후보로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보수 후보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 부분 어떻게 짤막하게 하나 평가해 주시죠, 홍익표 네. 의원님. 그 원래 강한 부정은 또 다른 의미에서 강한 긍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세요. 예.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뭐 그 이준석 대표는 대선 출마 공식화를 통해서 뭐 네.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그 당의 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과연 완주할 거냐에 대해서는 밖에서는 그 늘 퀘스천 마크예요. 그러니까 네. 다만 완주 가능성도 생긴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없는 상태, 부재한 상태였다면 국민의힘과 뭔가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 지키려고 하는 국민의힘이라면 단일화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혜진님 죄송합니다. 이 시간이 한 40초밖에 안 남았네요. 예. 짤막하게 좀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왜 이렇게 이준석 대선 후보. 왜 이러나 싶어요. 어차피 왜 후보 이러나? 될 건데 예. 후보 될 건데 뭐 탄핵 인용을 전제를 한 거잖아요. 인용되고 나서 하나 지금 하나 며칠 차이인데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개인적 희망사항은 후보 단일화는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그 표가 우리 표가 많을지 민주당 표가 많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관계없이 네. 본인의 정치 진로를 생각하면은 우리 보수 중도 보수 이쪽 진영에서 꿈을 키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걸 배제하지 말고 좀 그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예. 지금 뭐 단일화 여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정치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치는 항상 생물이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쪽에 와서 이 외연을 더 넓혀달라 그런 말씀이신가요? 외연이 넓혀질지 모르겠어요. 예. 말씀드린 대로 그 민주당 표가 많을지 원래 우리 표가 많았는데 그동안 확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모르겠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본인이 완전히 뭐 저 민주당 정체성이다 이재명 대표하고 노선이 같다 이런 건 모르겠지만 네. 제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3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9살 한진이는 최근에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집에 난 큰 불로 인해 모든 일상이 사라져버린 한진이네. 그날의 사고로 한진이의 누나가 세상을 떠났고 엄마는 심한 전신 화상으로 입원 중인데요. 한진이 역시 화재 발생 시 흡입한 유독가스로 인해 폐 손상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엄마와 한진이. 새학기가 시작되었지만 한진이의 봄은 언제 찾아올지 기약이 없는데요. 딸을 잃은 슬픔과 가족들의 상처 앞에 아빠의 마음도 까맣게 타들어만 갑니다. 앞으로의 치료비와 살아갈 거처조차 막막한 한진이 가족을 위해 여러분의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춘분입니다. 절기명에 걸맞게 낮부터 포근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엔 좀 쌀쌀하겠습니다. 오늘도 약간 포근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예년보다 5도 이상 낮은 기온이었습니다. 서울 7.3도로 평년보다 5.3도가 낮았는데요. 내일은 무려 14도까지 오릅니다. 강릉, 대전, 전주 16, 대구 17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15도를 넘겠습니다. 12에서 17도 분포로 아침과의 기온차가 벌어지겠습니다.
멀어지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와 호남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에도 상당히 강한 동풍이 분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입니다. 이쪽은 또 건조해지기 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당분간 동쪽 중심으로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또 동해 먼바다의 물결은 오늘 밤까지 최대 4m 안팎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그 밖의 지방에도 바람이 강하겠는데요. 낮 기온이 많이 오른다는 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쪽으로 눈이 쌓였는데 낮에 녹은 눈이 밤에 다시 올 수 있어서 교통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내일 수도권, 충남, 호남 등 서쪽 지역 대기가 탁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4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변론 종결 22일째인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헌재는 수기 기간이 길어진 점 등에 대해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 누구든 체포할 수 있다며 몸조심하라는 이 대표의 발언에 국민의힘은 야당 대표가 불법 테러를 선동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최상목 대행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헌재를 향해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법안과 인천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민주당은 오늘 밤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판단이 언제 어떻게 내려질지 여부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두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재정 의원님은 변호사 출신 삼선 의원이십니다. 네. 예전엔 이제 원내 활동 많이 저희가 이제 TV 화면에서 많이 뵀었고요. 네. 대변인 당직 맡으면서 언론과 소통도 많았다고 저희가 알고 네.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뜸했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제가 또 재선 때 상임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또 언론에 나가면 이게 카운트 파트너를 또 맞추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고정이 재선 때부터 조금 줄어들면서 예. 또 여러 가지 역할로 사실은 외교나 또 산업 영역이 있어가지고 네네. 또 재선 3선에 기대되는 역할들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외교 통일위원회에 계신 거 알고 있고 그 질문은 뒤쪽에서 할 거고요. 또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정치 부의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언론이나 그 TV 화면이나 많이 나오는 의원들도 있지만 또 지역구에서 꼼꼼히 챙기고 법안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잘 알고 있고요. 네. 자, 현안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네. 오늘 밤 9시 국회에서 민주당 비상의원총회가 잡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라든지 최상목 대행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거라는데 밤늦게 의원총회 하는 거 뭐 옛날에 뭐 상당히 있긴 있었는데 요즘은 약간 이례적이기도 한데 그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 뭐 시간만 따지고 본다면은 저희가 네. 광화문 광장에 보통 9시부터 해서 10시 반까지 시민들하고 전면을 넓히는 아, 게 그렇군요. 지금 매일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서 7일 동안 계속 있어 왔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9시에 이제 의총으로 대체하는 거는 사실 시간상으로는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아, 네네. 저희가 네, 오늘 또 이제 데일리로 진행되는 일정은 그대로 하되 9시 광화문 집회를 사실은 의총으로 옮긴 거고 좀 더 차분한 상황에서 의원들 내부 논의가 필요한 때가 되긴 했고요. 네. 무엇보다 방금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지만 이렇게 숙고가 길어진다는 게 지난번 우리가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지난번 탄핵 사례와 날짜를 비교하는 언론 보도 기사도 굉장히 많은데 네. 그 날짜라는 게 우리가 뭐 어떤 사건이든 동일한 날짜 안에 될 거다라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교해 보더라도 네. 지금 같은 경우는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사건이 조금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일정들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좀 예외적이다라고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 대한 좀 여러 가지 논의가 오늘쯤에는 내부에서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예, 그래서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그게 네. 아마 의원총회일 겁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이재정 의원님은 현재 같은 전국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떤 기조를 유지하면서 현안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보십니까? 지금 하루가 급한 때예요. 뭐 최근에 민간 국가 얘기도 있고 트럼프 정부 얘기 들었으면서도 사실은 저희는 리더십 부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간을 적절하게 맞추지 못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 대한 고민들이 탄핵이 결정되어서 진행된다 하더라도 또 선거까지도 여전히 좀 공백 상태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안을 챙기는 것 플러스해서 지금 위기 상황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경제의 불안감들, 네. 외교의 불안감들, 많이 아니라 국민의 불안감들까지 일상을 책임져야 되는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여당 같은 입장이에요. 이게 단순히 거리 투쟁 현장에 대한 것만 저희가 점검하는 것들이 아니라 네. 전체적인 국가 위기에 사실 이제 더디가는 속도에서 맞춰야 될 거는 물밑에서 맞추기도 하고 예,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상목 대행에 의해서 마흔역 재판관 임명되지 않고 있는 이 자체가 위헌적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은 헌법재판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하는 것도 참 웃긴 거죠. 본인이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있는 공직자로서 위법 행위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 그리고 독촉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헌재는 오늘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자, 사실상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간다는 이제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네네. 역대 최장평이 계속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지금도 제가 지금 방금 우리 의원방이나 여러 가지 정보방을 통해서 듣고 있기로는 네. 헌재 앞에서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업무를 보고 있고 평의를 하고 있는 그 앞에서 위협적 시위도 계속되고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숙고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액션들 지난 헌법재판소만이 아니라 네. 우리가 법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런데 평의의 내용은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지난 주에 한번 뜸을 들였던 부분들은 흡사 이제 법리에 있어서 이제 구속 취소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보다 꼼꼼히 두드려간다라는 이제 증거물들을 살핀다라는 그런 명분이 있었지만 더 늦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적 불안감이라든지 국가 경제적, 외교적 여러 가지 누수를 생각한다면은 조금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제가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국민의힘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은 지금 그 뭐라 그럴까 철저함,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이게 국론이 분열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아주 세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정리하고 있는 그런 단계일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주 세게 맞붙어 있다. 서로 다른 생각이 기각 인용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수적인 그 법조인들도 얼마나 많이 만나겠습니까? 네네. 물론 이제 TV에서 나오는 극단적 보수성을 띠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계엄 사태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뭐 연수원을 수료하고 한지도 벌써 이제 20년이 훌쩍 넘는 면상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사실 법조계의 이제 중간 허리 이상이거든요. 역할들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 소통 과정에서도 상식으로 지켜야 되는 헌법의 선이 있는데 그래도 헌법재판관까지 가신 분들은 그런 헌법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들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더 뭐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의 별개 의견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네네. 그러니까 결과 자체는 영향을 주지 않는 내부 논리 구성에 있어서 약간의 견해의 차를 보이는 뭐 그런 부분의 구성은 달라질 수 있을지라도 저희는 통상적 헌법 판단에서 그 정도까지 무익은 법률 전문가들이 첨예한 결론을 가지고 다툴 정도로 이 사안이 복잡하지 않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인용 기각 부분에 있어서는 뚜렷하다는 취지의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럴 사안이 아닌 거죠. 이제 첨예한 법리 다툼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다만. 논리를 구성함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별개 의견으로 보통 표현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 별개 의견은 반대 의견이나 이제 그런 뭐 소위 기각의 숫자로 표시될 때 다르게 분류되지는 않지만 논리를 구성하는 데서 약간의 견해를 달리하는 것들을 별개 의견이라고 하고 실제 판결문에 덧붙여집니다. 그런 논의는 있을 수 있겠다. 네. 자, 별개 의견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다. 자, 중앙일보가 이재명 대표 비롯한 지도부의 한정식 집 회동 기사를 단독으로 냈습니다. 그 뭐 내용을 보면 기사 내용입니다. 헌재 선고 지연을 납득 못한다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 기사 어떻게 보셨는지 의원님이 좀 파악하신 바하고 부합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일상적인 내용이라 네, 지금 뭐 하루하루가 틀린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에 우리 여의도를 출입하는 또는 헌재를 출입하는 기자들조차도 정말 뭐 마음을 졸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도부 회동은 하루에도 뭐 수차례 뭐 온라인을 통해서도 있고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있는데 여의도의 한정식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그런 뭐 진짜 대통령 단일화 할 때쯤 하는 그런 한정식 회동은 생각하겠지만 여의도 앞에 식당이라는 게 빤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도 많이 다녔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특별히 만나지 않는 사람들 간에 이제 특별한 의미를 둔 만남이라기보다는 지금 상시적이고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전략적 단위의 논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지금이 정말 촉각이 흐르는 것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 또는 또 이제 나눠진 의견들에게 그릇된 어떤 기대감을 주거나 신호를 주어서 이후에 대한민국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모두가 같을 겁니다. 네. 시급하게 선고가 내려져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런데 다음 주 수요일 26일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2심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사실 전혀 별개 재판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조차 이거 시간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세요. 김용민 의원이 지금부터는 지연이다. 더 늦어지면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선거를 빨리 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 같기는 한데 이 김용민 의원 얘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전 동의가 됩니다. 저는 이미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음 주 재판 선고 이것과 분리해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지지난주에 선고가 없이 이제 지난주로 넘겨진 당시에는 나름의 제가 납득할 나름의 명분은 또 있었습니다. 구속 취소 이후에
혹여나 모를 이제 네. 법리적인 점검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숙고의 시간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네. 이번 주로 미룬 것은 사실은 이거는 국가 불안 요소를 높인 거거든요. 분명히 보십시오. 이번 주 이제 중반을 넘기면서 예. 보면요 경제 지수에 영향 받을 겁니다. 사실 이제 국가를 경영해 본 사람은 아는 것들이에요. 단순히 여의도 정치에 그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급해한다라는 것은 국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후 수습될 국면에 대한 고민인 거죠. 저는 다음 주 재판에 대해서는 방금도 저도 잊고 있다가 환기를 시켜주신 건데 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뭐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연계해서 걱정하는 것처럼 혹자들은 생각하겠지만 대표의 재판이 제대로 된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는 네. 것은 맞지만 지금도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빨리 내려지지 않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한 우려이거든요. 네. 그래서 김용민 의원의 얘기가 반드시 뭐 두 재판을 연관짓는 이런 여당의 얘기에 좀 맞물려서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던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도 동의합니다. 아까도 그렇게 이재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민주당 의원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 8대0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으로 나와야 하고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각 혹은 각하 얘기하면서 최근에 기각보다 각하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뭐 절차적 문제 예를 들어서 헌법 내란죄를 뺐는데 나중에 재결 절차를 안 거쳤다 이런 등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뭐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좀 언급하고 비판하기에도 논리적 지점들이 없어가지고 조금 민망할 정도인데요. 네. 그 법률가라는 분들이 제가 또 헌법재판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거든요. 예. 그래서 헌법재판을 해보면 헌법적 논의에 집중됩니다. 형사 이제 벌에 대한 얘기가 언급될 때는 그 형사로 유죄가 된 것 때문에 탄핵하는 것처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적 논의의 틀로 그 글자가 뭐 수정된 거지 그걸 가지고 어떤 부분을 뺀 것이다라고 하는 논리 자체가 법률가라면 할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법률가들도 내심의 판단은 그러면서 그냥 겉으로 정치적 액션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정말 인용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국가 신인도는 정말 바닥이 될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뭐 앞다투어가지고 미국도 갔다 오고 했는데 네. 만나보면 알걸요. 트럼프 정부에서조차도 트럼프 정부에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지난 트럼프 국무부에 차관까지 하신 분들도 탄핵 결과 잘 되길 바란다는 네. 그런 홉, 위시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들을 국민의힘 의원도 사실은 그런 우려들을 듣고 있거든요. 지금 막 나가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극단적 주장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 국민의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people power 네. 당이기 때문에 파티이기 때문에 PPP라고 부르거든요. 줄여서. 네. PPP 우리는 데모크라틱 파티라고 얘기하지만 PPP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는 약간 우스워진 이제 외교 현장에서 너무너무 우스워져 버렸어요. 그거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저도 지금 이제 몇 차례 함께 가보기도 했지만 네.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 국내에서 정치하시는 건 좋지만 또 보수 정치를 국제사회에서 정말 설 곳을 잃게 만드는 그런 단견적인 행위는 정말 그만하셔야 돼요. 보수 정치를 찌말리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압박 강도가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하고 후하고는 이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 뭐 오늘도 뭐 원내대표, 대표 다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여권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확실하게 우리 쪽에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점에 더 압박을 한다. 예를 들어서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만약에 헌재에 합류를 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합류는 애매한데도 왜 저렇게 저기 압박을 할까?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 뭐 이런 얘기도 여권에서 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제 판단이 나온 거잖아요. 헌법재판. 네. 최고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건데 그 판단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향후에 그러니까 오늘 상태도 오늘부터가 이제 그 판단이 내려진 상태부터가 하루하루가 지금 위헌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또 어찌되건 간에 여권의 정치적인 의사를 수렴해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가장 최고재판소의 판단조차도 무시하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진행될 모든 것에 대한 불신 또는 그것의 기반을 흐트리는 행위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서 다급하지 않고 압박하지 않는다? 그게 더 문제인 거 아닌가요? 그걸 가지고 기교를 물론 그 윤석열 정부의 이제 수장들이 정치적이나 가치적으로는 이제 지향이 같다 인정합니다. 기교를 부릴 수도 있고 정치적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합헌의 틀 안에서 해야죠. 이 법까지 무시하면서 그런 정치적 틀을 하는 것이야말로 그런 걸 당리당략이라고 하고 사실 국민의 비난을 받는데 지금은 그저 당리당략 전략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상황이니까 네. 더욱더 저희는 힘줘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외교안보 현안 몇 가지 짚어볼게요. 네. 이재정 의원님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입니다. 최근 불거진 네. 현안 가운데 하나가 민감국가 건입니다. 네. 자, 여야가 아주 뭐 상대방 탓이라고 강하게 서로 비판을 하다가 미국 뭐 우리 외교부가 파악한 바 그다음에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 그러니까 연구소 보안 문제다 하고 이게 생각보다는 큰 문제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요 정도 문제로 정리될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니죠.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아니 조셉 윤 대사는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대한민국 대사로 나와 있는 사람이야 대사들이지만 그 사람이 그럼 이거 심각한 거야 하면 전선에 그분을 병사로 내세우겠습니까? 당연히 아닌 거고요. 근데 외교부가 밝힌 사안만 하더라도 아니 외교부 장관 정말 바보 같았어요. 이게 뭐냐면 예. 그 원문을 보시면요. 그 보안 문제를 유출한 사람은 단정적으로 써놨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사우스 코리아 플라이트를 탄다는 거예요. 타기 직전에 사람 보딩하던 사람들을 잡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냐면은 이메일을 봤더니 포린 가버먼트하고 얘기를 했대요. 외국 정부하고 얘기했대요. 그러면 뭡니까? 사우스 코리아 한국 가는 비행기인데 외국 정부가 한국일까 아닐까인데 그걸 시인해버린 거예요. 외교부가. 그래서 그러면 맞는지 아닌지 팩트로 가면은 네. 그게 외국 정부라면요. 정말 우리나라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엄청난 짓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보안 문제라는 말이 외교부의 수사인 거고 그게 아니라 이 자체만으로도 핵 관련된 기술이에요. 네. 한국 정부가 연루돼 있어요. 윤석열 정부예요. 갔다가 2년 전에 대통령 입으로 핵 보유해야 된다. 자체 핵 보유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뭐 국방부 장관도 얘기했죠. 심지어 외교부 장관까지도 테이블에 뭐 이제 고려하고 있다는 둥, 배제하진 않는다는 둥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같은 문제가 아닙니까? 네 탓이 아니라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냉정한 진단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팩트는 외교부 장관보다 아마 제소스가 더 정확할 겁니다. 네. 외교부에서 확인한 거는 얼마만큼의 정보에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상원 이제 군사를 다루는 상원 의원 측으로부터 확인한 겁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2023년 1월 발언부터 시작해서 그해 6월부터 계속 이제 파일업하면서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그건 네. 개선 과정 중에 나름의 입장 정리가 끝났고 바이든 정부와 소위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인수위 단위에서 파악하는 단위에서 이 문제를 같이 공유했다는 겁니다. 네. 자. 이거 단순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치적 안정이 되고 새로운 정부에 의해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약속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간단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어때요?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번 민감국가 지정이면은 미국 에너지부가 지목한 아이다호 국립연구소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심각한 보안 위반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게 한국 측에 뭐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는 요 기사에 따르면 아직은 확인된 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은 조금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네, 그 내용 역시도 네. 핵과 관련된 연구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의 어쨌든 국책기관이 관여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것으로 지금 그 기사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하필 두 개가 또 핵과 관련된 겁니다. 정말 이제 예민한 시기에 대통령의 이렇게 저돌적인 발언, 대통령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 나온 지금 한 2년 안의 시간들에 있었던 이제 기술 유출과 관련된 거라면 그것도 그냥 단순 산업 기술이 아니잖아요. 주요 그 전략 자산과 관련된 기술 유출이에요. 이 부분을 따로 떼어서 보겠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무리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미국 측에서 보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제 뭐 DOE에서 정말 그 에너지부에서 그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치도 고민하는 건지도 저희는 뭐 굉장히 신중하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뿐만 아니라 빠르게 어쨌든 지금 위헌적 상황을 그러니까 지금 리더십 공백 상황을 빨리 되돌려 놓고 난 뒤에 정상 국가 내에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쩌면 윤석열 탄핵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탄핵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들에 의해서는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후에 트럼프 정부와의 여러 가지 중요한 협상을 예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이미 이제 레버리지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될지 우려스럽습니다. 네. 이재정 의원님을 단장으로 한 우리 국회 대표단이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2025 유엔 총회 의원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네네.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뭐 눈길이 있었을 거고요. 또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달라진 미국 분위기 있었을 겁니다. 현지에서 느끼신 부분 잠깐 소개해 주세요. 네, 뭐 트럼프 정부가 다자주의에서 다 탈퇴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었고요. IPO 총회만 참석한 게 아니라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한 10개국 정도의 양자 면담을 요청해서 의원들을 만났거든요. 뭐 프랑스, 영국부터 시작해서 소위 주요국들을 만났는데 그 안에는 국민의힘 의원님도 이제 제가 뭐 면담에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이 하신 경우도 있는데 그때 외국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막 마샬로라고 표현하고 마샬로 데클레이션 이렇게 긴 말로 표현하면은 외국 의원들은 그냥 한마디로 쿠데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세계 시민들이 내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12월 사태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국내의 작은 정치 싸움으로 이제 이 상황에 대한 규정을 달리 보는 것은 정말 이 메모를 하다 보면은 자꾸 거기에만 언론도 집중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세계의 상식들이 주목하고 있는 눈높이는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짧게 하나 드릴게요. 네네. 탄핵 선고가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그 이후에 정치권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방향을 모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새로운 리더십 창출도 중요한 거고요. 그 과도기 상황 속에서 국론이 갈라졌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됐던 상황에서 때로는 법을 넘어서기도 했잖아요. 법을 넘어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되 국민 모두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방향으로 빨리 수습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이번 주 가장 뜨거운 국제 뉴스, 화제 소식 골라서 전해드리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 오늘도 조윤주 외신 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로 본 지구촌. 오늘 첫 키워드는 시작이 반. 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부분적인 휴전 합의 소식을 이제 시작이 반이란 말로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얘기입니까?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휴전 논의가 진전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중재에 나섰던 미국이 우크라이나 먼저 30일간 휴전 합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러시아를 설득했습니다. 네. 30일 동안 에너지와 인프라 시설에서 상호 공격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한 달 만에 전화 통화했고 2시간 30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쪽에 30일 동안 에너지 및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공격을 중단할 걸 제안했고 푸틴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반응했고요. 또 즉시 군에 대해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 공격을 중단해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러시아 측에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랄까요? 그건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가 공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요. 그리고 나서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협상을 즉시 시작하자라고 합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 협력 등 미국과 러시아 양자 협력과 전략 핵무기 확산 중단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각각 전쟁포로 175명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는 선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중상을 입은 우크라이나 군인 23명도 돌려보낸다고 하는데요. 앞서 제가 시작이 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임시 휴전이긴 합니다만 양측이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자고 약속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작이 반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외국의 군사 지원 및 정보 제공 지원을 완전히 중단한 것이 목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일단 백악관 측의 이론은 양국 정상이 양국 관계가 있었는 미래가 엄청난 상승 여력이 있다는데 동의했고 여기에는 경제적 거래와 평화가 달성이 됐을 때 포함이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맨, 사업가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전쟁이 끝나더라도 여기서 뭔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모두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양쪽에서 뭔가 가져오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핵군축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네. 백악관은 양국 정상이 전략 무기 확산을 중단할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했고 가능한 한 광범위한 적용 보장을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부분은 중국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군비 문제만 보자면은 전 세계적으로 12,400개 핵무기가 있는데요. 이 중에 90%가 러시아, 미국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중국인데 미국과 러시아 모두가 중국이 더 많은 무기를 가진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네. 이 핵 군축 얘기할 때는 중국을 포함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선 경기, IS하기 친선 경기를 하자고 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잠깐 크렘린궁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의 군사 지원 및 네. 정보 제공 완전 중단. 이게 합의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러시아가 그거를 추진한다는 네, 건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여전히 입장차 좁히지 못하고 있는 쟁점 분야가 많을 텐데 주로 어떤 분야입니까? 네.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미국과 유럽이 군사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걸 네네. 러시아가 중단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그럴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 영토 문제가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영토 그리고 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가져온 영토가 있거든요. 이 두 개를 어떻게 중간에서 해결할 건가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러시아는 지금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 다 가져가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지금 러시아 영토 중에서 크루스크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돌려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러시아는 크루스크도 가져와야지 협상을 하겠다고 말하기 때문에 영토 문제에서는 양쪽 모두가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에서 이건 좀 해결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미러 정상통화에서 에너지 인프라 공격 중단 등 휴전은 합의했지만 서방 군사 지원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끝까지 계속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좀 전에 뉴스를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은 아직 확답해주지 않아서 러시아가 원하는 만큼 군사지원을 중단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영토와 발전소 문제가 있는데요. 당초 주요 의제로 거론했던 영토 문제는 이번 성명에 담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 다 입장차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첨예하죠. 합의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특정 자산 분할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입장차가 워낙 첨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난항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러시아가 북한군을 이번 전쟁에 끌어들였는데 그번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 네. Make Germany Great Again. 네. 일종의 패러디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때 내건 표 마가라고 하죠. Make 네. America Great Again에서 아메리카 미국이 저머니 독일로 바뀌었습니다. 네. 독일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독일이 다시 한 번 더 부국으로서 성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무슨 선거가 있는 건 아니죠? 선거는 아니고요. 예. 일단 이것도 사실 전쟁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지난 10년 동안 사실 이제 독일이 러시아와는 이제 가스 거래가 있었고요. 근데 네. 전쟁이 터지면서 좀 곤란한 상황이 됐었는데 독일 연방의회가 앞으로 10년 동안 국방, 인프라 분야에 대해서 지출을 최대 1조 유로, 우론으로 1,580조 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계획안을 발표했고 이걸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특히 지금 차기 총리로 알려져 있는 메르츠가 막대한 재정 지출안에 대해서 지지를 호소하면서 유로존 최대 경제국 독일이 돌아왔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번 지출안은 국내 총산 GDP의 1%를 초과하는 국방비 지출은 부채 브레이크 규정에 예외를 적용하면서 앞으로 10년에서 12년에 걸쳐서 인프라 분야에만 5천억 유로 우론으로 거의 800조 원을 투자하는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국방비 지출 잠정적으로 5천억 유로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는 그 하원 기본법에 부채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채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신규 부채를 국내 총산에 대비해서 0.35% 이하로 묶어놨었는데요. 이걸 그것도 풀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독일이 사실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국방비 늘리는 것에서 굉장히 좀 보수적이었거든요. 족쇄를 풀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독일의 대규모 국방비 지출 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차입 규제 상한선도 없어졌습니다. 독일이 다시 한 번 더 날아오르겠다라는 야심을 보인 것으로 보이는데 독일 언론들은 이번 제정안에 대해서 XX 라지의 사이즈의 현금 바축화포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21일 날 상원 승인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반대가 우려됐었던 바이든 자유당이 동의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뭐 브레이크가 없이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시작하는 새로운 의회 소수 정당들이 이번 법안에 대해서 부결실 가능성을 두고 메르츠 차기 총리가 일정을 앞당겨서 법안 표결에 붙였고요. 압도적인 차로 통과가 됐습니다. 자, 독일이 국방비에 이렇게 막대한 자금 투입하는 배경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으로 인한 그 유럽 지역, 특히 독일 지역의 안보 불안감 이런 게 작용을 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늘 얘기를 하는 것이 돈을 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외교도 돈의 관점에서. 네, 그래서 이제 나토 회원국들도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너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로 사실 뭐 유럽 연합 전체가 돈을 많이 내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이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일은 유럽의 해결하러 말하면서 미국이 자꾸 빠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독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자주 국방 의지가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방비 지출을 높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사실 밀착 행보를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불안했었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유럽 방에 대해서 미국이 약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유럽에서는 안보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르츠 차기 총리가 적어도 10년 동안은 우리가 잘못된 안정감을 느꼈던 것 같다면서 우크라이나 영토뿐만 아니라 이건 사실 유럽에 대한 전쟁이라고 러시아에 대해서 좀 반감 이런 것들을 표현했습니다. 이번 이제 예산에 대해서 동맹국들도 환영 입장 밝혔는데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우스불라 폰데르라이엔 위원장 그리고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도 환영 입장 밝혔고 독일을 방문 중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독일과 유럽에게 좋은 소식이라면서 역사적인 투표를 했다면서 축하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일은 국방력뿐만 아니라 지금 수십 년간 재정적으로 보수주의를 지켰는데 이걸 버리고 재정 확대를 통해서 침체에 빠진 독일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였고 또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약간 밀착의 분위기에 독일 전범국가 독일의 군비 증강. 이게 상당히 묘하게 맞아떨어지네요. 자, 다음 세 번째 키워드는 기다림입니다. 그것도 우주 공간에서 무려 9달의 기다림입니다. 국제 우주정거장에 9개월간 발이 묶였던 미국 우주 비행사들이 드디어 귀환했습니다. 자,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근데 생각보다 가족들 표정이 좋았습니다. 덤덤해 웃었나 보죠. 우리 같으면 울었을 텐데. 네, 근데 이 우주 비행사 2명이 지구로 돌아왔는데요. 한 사람은 남자분, 한 사람은 여자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롤모델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부치 윌머 그리고 순이 윌리엄스를 태운 스페이스X의 우주 캡슐인 드래건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18일 오전 1시 5분쯤 국제 우주공항에 출발했고요. 그리고 오후 5시 58분쯤 플로리다 앞바다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이 장면을 나사, 스페이스X 모두가 생중계했다고 하는데요. 윌머 윌리엄스는 나사 소속의 베테랑 우주 비행사입니다. 원래 작년 6월 5일 날 미국 보잉의 우주 캡슐 스타라인을 타고 국제 우주공항에 가서 8일 동안 임무를 수행하려고 갔는데요. 스타라인의 결함이 발견되면서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빈 우주선을 돌아오게 됐고 이 사람들이 국제 우주정거장에 체류하게 됐고요. 작년 9월 달에 나사의 우주 비행사 순환교대 임무인 크루9을 위해서 국제 우주정 정보 도착한 다른 팀에 합류해서 시설 관리, 우주 실험 등 임무를 수행하면서 지금까지 기다리게 된 건데 중간에 계속 일정이 미뤄지면서 8일이
9개월이 된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또 이렇게 기한 늦어진데 한몫했다고 전해졌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짤막하게 요건 네. 설명해 주세요. 사실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 달에 당선 직후 조 바이든 행정부 때문에 못 따라온 거다라고 네. 말했다고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윌머 윌리엄스를 더 일찍 귀환시키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노라고 말해서 안 된 거다라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나사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고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임무를 교대하는 동안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정책 상황은 전혀 무관했다라고 나사 측은 해명을 했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마지막 키워드 불신, 불만, 불행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그 갤럽 측에서 2013년부터 24년까지 전 세계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 7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평소에 정치에 대해서 불신, 사법부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대답이 많이 그래요?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 청년들 64.8%가 정부를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는데요. 사실 이건 미국과 비슷한 수치여서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본 지구촌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 된 성배.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법 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주는 분입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이 된 성배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자, 의정 갈등 관련해서 의대생 집단 행동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국대 의대 본과 3학년 학생이 휴학을 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에 대해서 수업 복귀자를 더 이상 동료로 간주하지 않겠다. 향후 모든 학문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기에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이 건국대 의대 본과 2학년, 3학년 학생 6명이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하려고 했더니 이 동급생들이 입장문을 내고 이들을 비난했습니다. 이 입장문이 건국대 의대생이 이용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내용이 지난 14일 교육부가 운영하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 신고센터에 접수됐습니다. 교육부가 당일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건국대 측도 학칙에서 심각하게 취급하는 사안이다.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조사하고 학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불거진 이후에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를 강요하는 행위 교육부가 여러 차례 수사 의뢰를 해왔고 이 건국대 의대 사건까지 포함하면 총 14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3월 신학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서울대, 충북대에 이어서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교육부가 학생들에 대해서 수사 의뢰했다면 그 혐의가 있을 텐데 여기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뭐가 있어요? 앞서 서울대와 충북대 사안을 두고 경찰이 현재 내사를 진행 중인데 강요죄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이 사안 전반에는 강요죄 업무방해죄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를 일컫는데 이 복귀하려는 의대생들에 대해서 동급생들이 일종의 압박을 가한다면 즉 협박으로 평가할 만한 정도에 이른다면 이때는 복귀라는 자신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서 강요죄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업무방해는 의대생인 만큼 일을 하는 주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주체이다 보니 이 업무방해는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업무방해인데 복귀하려는 의대생들의 행보를 막음으로써 대학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취지입니다. 피해자와 신고자가 다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강요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지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박죄 이런 것도 이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무슨 얘기예요? 앞서 교육부가 수도권에 있는 한 의대에서 휴학계 제출을 강요한 사례가 이 의과대학 학생 보호 신고센터에 접수돼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 사안은 2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휴학원을 제출한 학생 명단을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공개했다는 것인데 휴학원을 제출한 학생 명단을 반복적으로 공개하면 휴학원 미제출 학생에게 간접적인
심리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겠죠. 이 행동이 협박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오리엔테이션이나 학교 측에서 제공받은 신입생들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네. 휴학계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보 주체 즉 신입생의 동의 없이 제3자 즉 재학생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었으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가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개인정보 관리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개인정보 관리자가 공모했다면 그와 공모한 형태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올해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단호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집단 휴학 불가 공문을 대학들에 이제 보내기도 했는데 교육부가 이렇게 강경 대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지난해 2월에 의대생의 90% 이상이 휴학계를 냈지만 교육부가 8개월가량 휴학 불가 방침을 고수해 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에 휴학 승인을 허용하긴 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었는데 2025년 복귀를 약속한 학생의 휴학만 승인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교육부의 입장이 다릅니다. 교육부가 18일에 전국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의대에 대규모 집단 휴학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차 알렸습니다. 네. 집단 휴학 승인 불가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영향인지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들 수업 거부를 목적으로 제출한 의대생들의 휴학기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학 총장들이 단일 대우를 유지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 재적 유급 등 학칙대로 조치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네. 자, 근데요. 의대생들 휴학이 이게 동맹 휴학의 일환인지 아니면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것인지 이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좀 모호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이유로 휴학계를 이제 냈다고 이제 주장을 할 텐데 대학이 이거를 일괄 거부한다면 오히려 나중에 대학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일괄 거부한다면 실제로 문제를 안게 되는 학생들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일괄 거부하는 상황에서 대학이 법적 책임을 지는가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평상시라면 학생이 정당한 학직상 휴학 사유를 들어서 휴학기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거부함으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평상시가 아니라 비상 상황이고 집단 휴학 움직임이 일어난 그 시점부터 휴학원을 제출하고 그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정당한 휴학이 아니라는 반론도 충분히 제기 가능합니다. 네. 비상 상황 하에서 개인적인 사유를 나름대로 적어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의심스러워 휴학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가 법적 책임을 지기까지는 많은 난점이 예상됩니다. 네. 자, 정부는 의대생들이 이달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대로 처리하겠다 방침 밝혔습니다. 근데 학칙 적용할지 말지 이거 하는 건 이제 학교가 결정을 기본적으로 하는 걸 텐데요. 교육부가 이런 권한 이게 일종의 권고인가요? 뭐 이게 뭐 명령이라면 좀 웃겨도 어떻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서 대학은 자체적으로 학칙을 설정할 수도 있고 예. 그 운영 방침을 따로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교육부의 관리 감독 권한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부는 학칙이 법령에 부합하는지 감독할 권한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학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식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정한 사항을 요구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가 과도하다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형태가 되겠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대학의 자율성 수준을 넘어서서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기존 사례와 다르게 교육부가 비교적 강하게 각종 권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학 총장들도 통상적인 상황 내지는 그와 별개로 교육부의 강한 요청을 대체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좀 비상 상황이라고 또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대학 측은 집단 휴학계 반려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2호 학번 학생들 다 같이 수업을 받게 되는 건가요? 같이 수업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건국일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 같은데 네. 이 교육부는 대학별 증원 여부와 규모 등을 고려해서 2호 학번을 나눠서 교육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7,500명을 동시에 수업할 경우에는 6년간 이루어지는 의대 교육 이후에도 수련, 전공의 모집까지 계속해서 이 상황이 더블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의대협회가 몇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나섰는데 더블링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분반 등을 활용해서 2개 학번을 동시에 수업해 함께 졸업시키는 모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2사학번의 경우에는 학기를 압축해서 2호학번과 엇박자 졸업을 유도하는 모델도 제시했는데 네. 통상 52주 중에 15주간 운영되는 학사 기간을 추가로 편성해서 1년 반 동안 4학기까지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2사학번은 특이하게 2026년 9월에 3학년 진급이 가능해집니다. 자, 다음 소식은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입니다. 이혼한 전 부인과 아들이 사망했는데 사망보험금을 전 남편에게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아내 B씨가 2018년 11월에 자신이 사망할 경우에 보험 수익자를 자신의 아들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이혼한 B씨가 재혼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재혼 후에 다시 이혼한 뒤에 재혼했던 상대가 B씨 모자를 차례로 살해했습니다. 즉 B씨와 그 B씨의 아들을 차례로 살해했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이었던 A씨가 전처의 보험계약 수익자인 자신의 아들이 사망한 이상 그 법정 상속인인 자신이 그 보험금을 지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네. 이 전처 B씨의 부모 역시 딸의 상속인인 만큼 자신들에게 보험금이 귀속된다고 맞섰습니다. 1심 판결은 이 전 남편에게 모두 보험금이 귀속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만 항소심은 이 판단을 뒤집고 전 남편과 전처의 부모가 나누어 가져야 한다. 즉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씩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판시를 내놓은 바가 있고 대법원이 이 항소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2심이 맞다 이렇게 본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대법원 판단은 생명보험 드신 분들 이제 유심히 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다 보니까 재지정권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네. 일단 재지정권 그 개념이 뭐예요? 보험은 크게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뉩니다. 인보험은 사람의 사망이나 사고를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일컫는데 네. 생명보험도 인보험의 일종이죠. 이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릅니다. 네. 보험계약자는 보험을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고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입니다. 네. 여기서 피보험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피보험자는 자신을 보험계약에 제공하는 인물입니다. 즉 자신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사고를 당한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읽었습니다. 즉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피보험자의 개념부터 알고 이 사안을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 예컨대 뭐 사망보험금 그러면 본인이 수익을 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누가 취하는 거니까. 보통 부모가 자식을 보험 수익자로 지정해서 생명보험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네. 자신이 보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가 되는 것입니다. 보험 계약자로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 자식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법 제 733조에 따르면 보험 수익자가 보험 존속 중에 사망한 때는 보험 계약자가 다시 보험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도 보험 수익자인 아들이 먼저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보험 계약자인 전처가 보험 수익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전처도 그 자리에서 이어서 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보험금이 어디로 귀속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법 733조 3항은 이 경우에 보험 계약자가 지정권을 다시 행사하지 않고 즉 보험 수익자가 사망한 이후에 보험 수익자 지정권을 다시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 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 수익자로 한다고 하거든요. 보험 수익자인 아들이 사망한 경우이니까 보험 수익자인 아들의 상속인은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지 않습니까? 즉 아버지에게도 귀속되고 어머니에게도 귀속되는데 어머니가 이어서 또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밖에 안 남았네요. 그 어머니의 상속인은 어머니의 부모에게 또 귀속한다는 것이죠. 아, 그래요? 1심은 아버지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에게 모두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반면에 항소심과 대법원은 어머니도 있지 않느냐. 어머니에게 귀속했다가 어머니가 사망했으니 그 어머니의 부모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귀속되어야 한다. 즉 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씩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최종 판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보험 수익자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보험을 계약한 사람의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의 상속인. 보험 수익자의 상속인. 예. 그런 얘기군요. 자, 그렇다면 요거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보험 수익자는 계약한 사람이 언제든지 이게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보험 수익자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손해보험이 아닌 인보험 계약에서 제3자의 사고를 보험 계약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데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피보험자로 설정해요. 보험 수익자는 따로 있겠죠. 그러면 보험 계약을 체결해 놓고
피보험자에게 가해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즉 돈만 받을 생각으로 네. 이로 인해서 각종 범행이 자행될 우려가 있다 보니까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피보험자로 설정할 때는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중간에 변경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 수익자는 얼마든지 보험계약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험계약자의 보험 수익자 변경 내지는 재지정권이라고 일컫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사이먼 앤 가펑클의 Sound of Silence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